5장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산운용사는 이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같이 묶여있는 요 금융투자업의 한 가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이야기해도 되지만, 또 펀드라는 것이 좀 굉장히 또 독특하면서도 또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장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현실의 자산운용사는 이제 하나의 펀드만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 심지어는 수백 가지 펀드를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펀드를 골라서 마음에 드는 대로 가입을 해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라고 지칭을 하면은 그 펀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펀드를 출시한 회사를 의미를 하는 거다. 이제 이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요 펀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펀드들이 이제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펀드인 공모 펀드, 그래서 집합 투자 기구가 펀드의 우리나라식 표현이고요. 공모 펀드, 조금 더 원래 언어 그대로 하면은 뮤추얼 펀드라는 걸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사모 펀드, 원래 용어를 더 살리면 이거는 헤지 펀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헤지 펀드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펀드를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는 집합 투자 기구,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일단 당연히 집합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한 투자자의 자금을 하는 것은 펀드가 아니겠죠. 최소한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는 것부터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법적인 해석인데요.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펀드 매니저가 따로 있고 나는 투자하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는 자동 상품이다. 그러니까 나는 투자자로서 신경을 써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금융 상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금융 상품이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펀드가 투자를 한 대상인 주식이나 채권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펀드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집합투자 증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수업 시간 중에는 그 집합투자 증권을 셀 때는 구좌 혹은 좌라는 말을 쓸 거고, 이 펀드가 투자한 대상의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주, 한 주, 두 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제 그거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펀드의 자금을 표현하기 위한 구좌와 펀드가 투자한 대상인 주식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몇 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펀드도 하나의 기업처럼 설립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 펀드도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투자증권 자체가 그 펀드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다 shares로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읽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좀 한글로 있을 때는 좀 그래도 구분이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교과서를 읽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집합 투자를 출시하고 운용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자산운용회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산운용회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땡땡 SM 매니지먼트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또 해외에서는 다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과서만 해도 이제 지금 그 판본이 바뀌었는데 판본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했어요. 그냥 투자 회사다라고 했는데 이번 판본에서는 펀드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애들을 지칭하는 용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펀드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뮤추얼 펀드, 공모 펀드가 있고 헤지 펀드, 사모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모 펀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별도의 두 가지를 짬뽕을 시켜놨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각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공모 펀드, 이제 뮤추얼 펀드 혹은 공모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모 집합 투자 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모다. 공모라는 것은 누구에게서든지 돈을 받는다, 모집을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을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 투자자 아무나 다 투자할 수 있는 열려있는 펀드를 우리는 공모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최소한 100명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모 집합 투자 기구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공모 집합 투자 기구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개방형이다라는 건데 이제 이 의미는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펀드가 실제로는 2018년 1월에 세워졌다라고 합시다. 나는 그 최초에 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9년 어느 날에 이 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투자를 진행을 하다가 또 그 다음 해인 2020년 뭐 예를 들면 뭐 8월에 또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들어오고 빠져나가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자금은 이 펀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을 텐데 투자자의 자금은 다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일종의 이 펀드의 주주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방형일 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펀드의 가입과 해지는 펀드 그 자체 펀드 매니저와 하는 것이지 투자자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가입을 하면 요 자기 자본을 나타내는 집합투자증권이 새로 만들어지고 해지를 하면 내 집합투자증권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숫자나 자기 자본의 크기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열려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 개방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펀드에 해지를 할 때, 펀드를 해약하거나 해지할 때는 내가 다른 투자자한테 내 집합투자증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게 그것을 직접 그 펀드의 담당자인 매니저한테 되파는 것이다. 그리고 그 되판 집합투자증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 자본 부분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세 번째 중요한 뮤추얼 펀드의 특징은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게 세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펀드가 투자자들의 자금에 더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부채로 투자를 실시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의 돈보다 훨씬 더 몇 배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겠죠.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재무관리의 원리예요. 우리가 다루는 이제 요 차입을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의 성과를 더 뻥튀기 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재무관리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 왜 안 되느냐? 잘 되면 좋은데 펀드의 자산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부채가 많으면 항상 부채부터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돈의 중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남는 게 없으면 투자자는 땡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 뮤추얼 펀드는 공모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 투자를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뮤추얼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 수준인데 이런 복잡한 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손해를 로부터 보호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반 투자자가 들어가면 항상 뭔가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그러면 펀드의 투자는 투자자의 자금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폐쇄형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요게 폐쇄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클로즈 엔딩인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환매가 불가능한 설정이 그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개방형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투자자의 유입을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일부 투자자가 먼저 환매를 해버리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투자자는 갑자기 이 펀드가 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둘 다 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부채를 받는 식으로 이 자금의 규모를 늘리던지 아니면 개방을 해서 일반 투자자의 돈을 받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둘 다 해주면 이거 분명히 뭔가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 가산점 들 때가 있다가 이름 얘기 다시 하고 자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의 지금 가장 현재 시대에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 형태인 요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개방을 하되 차입을 금지하는 형태다. 자, 지금 보면은 최초의 이런 형태의 펀드가 미국에서 출시가 된 게 1940년대인데 그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취급하는 자산의 규모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2018년 자료에는 예금 기관 전체를 합한 것 그 바로 따라갈 정도로 뮤추얼 펀드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산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 이제 지금 최근 2020년 넘어가면은 이게 서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보다도 더 큰 자금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핫하다. 그러면은 왜 뮤추얼 펀드는 인기가 있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자, 내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대신에 내가 조금만 전문 지식이 있으면 사실은 직접 주식을 투자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언제든지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어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살 만큼 사고 팔고 싶으면 주식시장에서 팔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채권 투자를 한다. 이러면 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급하게 내가 병원 갈 일이 생겼다 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상대방과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거를 건네주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권회사 할 때 배웠었죠. 그 어떤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시장가 주문은 대체로 빨리 계산이 되지만 지정가로 하는 것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안 나타나면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펀드는 애초에 펀드의 설립 취지 자체가 언제든지 투자하고 언제든지 해지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돈이 필요해지면 그냥 바로 그날 펀드를 환매하고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거는 돈의 규모의 문제인데,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뉴스에서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렇게 5, 6, 7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2017년 이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이에요. 한 주에.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어도 최소 200만 원이 있어야 그때부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위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어도 내가 예를 들면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최소의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근데 펀드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주 비싼 펀드도 있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요 단위가 하나의 구자의 단위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2만 원만 있어도 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거랑 연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 기업재무, 투자론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산 투자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항상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전하다입니다. 근데 분산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있으면 최소한 요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짜리라면 200만 원짜리 주식 하나 사고 그다음에 다른 주식 B 회사 걸 사고 다른 주식 C 회사 걸 사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간신히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펀드에 가입을 하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하면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몽땅 합쳐서 한꺼번에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적절한 수준으로 분산 투자를 해주죠. 그래서 훨씬 더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면 위험을 줄여서 이익을 위험 대비 투자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수료의 문제 등이 있어요.
내가 주식 투자 혹은 채권 투자를 직접 하려면 내가 직접 한국 거래소에 접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현행 법상 우리는 반드시 증권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증권 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근데 펀드에 가입을 하면은 펀드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금융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고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줄 겁니다. 이제 물론 그 대신 이제 펀드에서 이제 또 수수료를 떼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적절한 수준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은 전문성인데, 내가 주 알못이다 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잘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펀드에 맡기면 이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뭐 10년 20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보다 잘하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인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 달아놓은 것은, 이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펀드 매니저가 또 압도적으로 잘한다라는 객관적인 통계적인 증거는 또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헤지 펀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뮤추얼 펀드의 성과가 개인 투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증거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바케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꼭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엄청나게 잘한다라는 까고까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펀드에 투자하면은 매일매일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내 생업을 살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펀드 매니저가 내 돈을 잘 운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내가 집중하느라 잃어버리는 시간의 기회 비용을 다른 내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가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투자하는 주 대상에 따라서 이제 분야를 나눠볼 수 있는데, 에쿼리 펀드를 이제 우리는 주식형 펀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거는 보통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이상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뭐 본드 펀드는 채권형 펀드인데, 이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채권형 펀드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주식형 펀드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펀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보통 주식 때문이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겸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뮤추얼 펀드에 가입을 하고 해지를 할 때 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자산 가치로 이루어진다. 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총 자산을 계산하고, 그거를 이 집합투자증권의 숫자, 구좌의 숫자로 나눈 것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루에 한 번 주식시장의 영업이 시장이 끝날 때 한 번씩만 계산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도 발달하고 한 시대에 여전히 왜 뮤추얼 펀드는 하루에 한 번만 이거를 계산을 할까? 이거는 약간의 편의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공정한 거래를 담보를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매 초마다 순자산 가치가 계속 바뀐다라고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펀드를 가입하는 타이밍 혹은 해지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누구는 굉장히 이득을 보고 누구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조금 올라갔을 때 팔고, 그다음에 조금 떨어졌을 때 다 들어가고, 이런 거를 내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펀드의 취지에 좀 맞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내가 계속 또 펀드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고 일반 투자자는 불리해질 겁니다. 자기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는 일반 투자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퇴근하고 나서 한번 펀드 조회해보고, 아 오늘은 사고 팔까 고민하면 되게, 이 정도로 고민만 하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거를 예시를 해봤었는데, 이 펀드 자체의 이 증권과 펀드가 투자한 주식들을 구분을 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집합투자증권의 숫자로 나누어서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투자자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 집합투자증권의 숫자가 변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면 또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순자산 가치가 계산되는, 이제 이 예시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펀드가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죠.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거나 해지할 때 수수료를 떼는 거죠. 이제 그거의 첫 번째가 되겠어요. 이제 그 영어로는 세일즈 로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용하는 자산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성과에 따른 보너스가 없습니다. 이게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펀드 매니저가 나왔을 때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보너스가 일단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오는 보너스가 아니라 운용하는 자산이 커서 생기는 부분이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없는 이유가 또 굉장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의 보상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보상 혹은 이익은 대칭적입니다.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나는 손해를 본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해요. 나는 벌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양쪽으로 둘 다 가능하다. 이게 내가 직접 투자를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는 달라요. 펀드 매니저는
이제 우리 속담처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펀드가 잘 되면 얘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성과 보수를 준다. 그러면은 엄청난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펀드가 망하면 어쩌라고 하면 됩니다. 펀드가 망해도 얘가 처벌받지 않아요. 그냥 망한 거에서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대칭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위험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얘한테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안전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식을 사면 극단적으로 잘 됐을 때 나는 완전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망해도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성과 보수가 주어지면 펀드 매니저는 필연적으로 무리하게 위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누군가 위험을 많이 가져가면은 위험을 추구하면은 이제 같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거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위험을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뮤추얼 펀드에 한정해서 안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99%의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가입을 했으니까. 하지만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수준의 평범한 일반인이고 이러한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펀드 매니저를 믿고 돈을 맡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 보수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펀드 매니저는 그러면은 대충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운용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펀드를 가입할 때 생각해 보면 뭐 증권사 앱을 들어가든 은행 앱을 들어가든 뭐 어떤 앱을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펀드를 가입하던 간에 무조건 펀드가 어떤 순으로 정렬이 되냐면 최근 3개월 성과 순으로 정렬이 보통 돼요. 그래서 요즘에 잘하고 있는 펀드가 먼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펀드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사람들이 펀드에서 우르르 탈퇴하고 내가 잘해야 사람들이 내 펀드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내 운용 자산이 커지고 내 운용 자산이 커져야 내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손해 보는 거거든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그래서 직접적인 성과 보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 내라 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무슨 상품이든지 간에 가입비를 내라고 하면은 딱 그 순간 안 할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는 펀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세일즈 로드가 있는 펀드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펀드를 가입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펀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무료로 해준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다른 수수료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특별히 뭐가 더 좋고 나쁘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 심리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판매 수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순자산 가치 NAV인데, 이 NAV가 하루에 한 번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뮤추얼 펀드 스캔들인데, 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된 것이 바로 장마감 후 거래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 레이트 트레이딩입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순 자산 가치가 하루에 한 번 시장이 끝날 때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악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펀드가 있어요. 근데 happen to be 우연히 어제 미국 기준으로 미국 펀드다라고 하면은 어제 펀드의 순자산 NAV가 약 100달러였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어제 순자산 가치가 100달러 50센트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에 작성이 된 요 그 가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이 100달러를 기준으로 사고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적용이 되느냐? 오늘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언제 업데이트가 되냐면 오늘 마찬가지로 오후 4시부터 새로운 요 순자산 가치가 발표되고 이때부터는 요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NAV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거의 10%나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제 이거를 자기 친구한테 미리 귀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인 투자자 B한테 야, 우리 펀드 망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4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오늘 NAV 엄청 떨어졌어. 너 빨리 팔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래는 4시 5분에 이루어졌다 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살짝 조작을 해가지고 3시 55분으로 10분을 댕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투자자 B는 109자에 대해서 오후 4시 이전 가격인 100달러를 적용을 받아서 1050달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가 원래 가져갔어야 하는 금액은 그 똑같은 109자에 대해서 90.5를 적용받아서 9050달러죠. 그러니까는 원래 받았어야 될 거보다 1000달러나 훨씬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득을 봤다는 거는 우리 공동 자산에서 얘가 훨씬 더 많이 떼갔어요. 피자를 4명이서 한 판을 시켜 먹었는데 2조각씩 먹어야 되는데 한 놈이 3조각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머지 3명은 적게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펀드에서 더 많이 인출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투자자는 그만큼을 나누어서 손해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맥이 없는 나머지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장마감 후 거래의 이제 그 악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2003년에 뉴욕의 이제 그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총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자기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해고가 되는 그런 사태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은 헤지 펀드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에서의 요 사모 집합 투자 기구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사모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금융기관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헤지펀드가 있고 이제 사모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PEF가 있어요. 이제 Private Equity Fund. 이제 얘네가 우리 법에서는 지금은 현재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약간 그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사모 PEF는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잘 봤다면은 봤을 MBK 같은 애들. 이제 얘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요. 이 MBK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금을 모아서 어떤 기업을 통째로 삽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잘 몇 년,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직접 해서 경영을 해서 경영 실적을 개선하고 되팔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추구하는 애들을 이제 PEF, Private Equity Fun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굉장히 장기형이고 그리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얘네를 경영 참여형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헤지 펀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금융시장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권을 취급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전문 투자형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분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어쨌든 사모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냥 그 원칙을 크게 조금 더 잡아서 그 묶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뉴스를 읽을 때 나오는 그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뮤추얼 펀드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정반대냐? 첫 번째, 뮤추얼 펀드, 공모집합 투자기구가 아무나 투자할 수 있었다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그 투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다. 아무나 투자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모 뮤추얼 펀드는 최소 100명 이상인데 얘네는 100명을 넘어서는 거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투자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공모는 뮤추얼 펀드는 돈을 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자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헤지 펀드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얘네를 헤지 펀드라고 부르느냐? 이 현대적인 헤지 펀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목적이 항상 일관성 있는 꾸준한 성과를 얻는 그런 투자 기구를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시가 됐어요. 여기서 꾸준한 성과를 낸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안정적인 그런 이익을 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험이 적은, 변동성이 적은 그런 성과를 얻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헤지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해칭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지라는 말 자체가 위험을 줄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처음에 헤지 펀드라고 불렀는데 이제 얘네가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출시는 헤징을 하는 데서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일관된 초과 이익에 이제 초점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금융회사들이나 다른 펀드에서 얻지 못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투자 형태로서 이제 헤지 펀드가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헤지 펀드는 위험을 줄이는 거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헤지 펀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 헤지 펀드를 직접 다루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면 그 헤지 펀드에서 정확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자기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뮤추얼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규제가 많고, 반면에 헤지 펀드는 태생부터 일반 투자자를 배제했기 때문에 금융 감독 기구나 정부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니들끼리 놀아라고 냅두는 거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알아서 해라. 뭐 니네가 잘 하겠다는데 뭐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헤지 펀드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알려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로 차익 거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차익 거래가 뭐냐면 뭐 그렇게 이름이 어렵지만 사실 아주 직관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누가 아이폰을 사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플 매장을 가가지고 요즘에 엄청 비싸니까 뭐 한 150만 원을 주고 아이폰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일본에 놀러 갔는데 엔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게 환전을 해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면은 우와 나는 개이득 받네 라고 하고 딱 거기서 기쁨을 느끼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은 내가 아예 일본에 다음번에 여행 갔을 때는 아이폰을 20대를 사와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어둠의 루트로 구하든지 해가지고 아이폰 20대를 밀 반입을 해서 이제 가져와서 뭐 어디 뭐 플랫폼 같은 데 올려서 이 제값을 주고 팔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아비트라지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금융투자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금융투자 상품들을 잘 조합을 하면 비슷한 값들을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개의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때때로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 두 개의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그 두 개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순간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싸진 것을 빨리 사고 비싸진 것을 팔아서 메꾸면 순식간에 그 차익을 내 이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특징상 이런 시세 차이는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분의 1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이런 때에 이런 순간적으로 약간의 불균형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거쳐서 이제 오더를 넣어서 주문을 넣어서 그거를 내가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적인 투자자라면 직접 한국거래소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1초 사이에도 수백만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제 고빈도 매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차익 거래들을 이제 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친한 분이 그 메리츠 증권의 채권 쪽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줬던 것 중에 재미난 게 그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이 그 누가 더 빨리 이거를 먹느냐, 이제 속된 말로 빨리 우리가 이런 시세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거를 빨리 누가 접속을 해서 빨리 먹느냐, 이게 경쟁이 있는데 한국거래소 서버에 누가 더 빨리 접속이 되느냐, 그 몇백만 원의 1초 사이로 그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서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여담을 하자면 그냥 동일한 이제 그 서버와 동일한 인터넷 망이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빠른 증권사가 어디냐면은 교보증권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증권가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보증권이 나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증권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거래소에 이제 그 번호가 1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빠르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공모주 사태들 막 이런 거 있을 때도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공모주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뭐 그걸 이제 첫날에 그 언더프라이싱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저가 매수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매도 주문을 넣고 하는데 그때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때 돈을 가장 먼저 주문이 그 체결이 된 사람이 교보증권의 창구에서 한 사람이었다. 이제 물론 그 사람의 신원은 안 밝혀졌지만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인터넷 데이터 사회가 되면서 이제 서버의 접속 시간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건 잠깐 그냥 흥미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뮤추얼 펀드와 대비되는 요 헤지 펀드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펀드 매니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뮤추얼 펀드는 거의 대부분 운용 자산에 의한 운용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사모집합 투자기구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그 다음이구나.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모집합 투자기구 펀드 매니저의 이익은 220, 220 이제 요 숫자를 두 개를 줄여서 보통 부르는데 첫 번째 2는 운용 수수료, 이 뮤추얼 펀드에도 있는 운용 자산에 비례하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0은 뭐냐면 성과 보수예요. 원금 대비 벌어든 돈이 있을 때마다 그 중에 20%를 떼간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투자자들이 100억 원을 총 모아서 50명이 2억씩 내서 100억 원을 만들었다. 10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1%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1억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럼 그 1억 원 중에서 20%인 2천만 원이 펀드 매니저 계좌로 가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아주 치열한 요 헤지 펀드의 그 세상을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이 성과 보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되지만 헤지 펀드는 성과 보수를 받는 게 가장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창출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업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헤지 펀드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우리가 220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스케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수수료는 전체 운용 자산의 1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성과 보수는 15에서 20% 사이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헤지라는 이름과 무색하게 헤지 펀드의 성과는 어마무시하게 클 때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때도 있는데 2008, 9년의 결과를 보자면 이제 우리가 헤지 펀드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도 이제 좀 규모가 되는 애들은 자발적으로
공개를 한 애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의 성과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 건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전체 자산 중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절반이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다음 해에 바로 아팔루사 같은 경우는 110%, 이거는 원금을 또 더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극단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사례인데 이제 헤지 펀드 중에서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펀드가 돼버렸어요. 어떤 펀드냐면 이제 93년에 설립이 된 미국의 헤지 펀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립한 사람이 메리웨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솔로몬 브라더스라는 이제 그 투자은행,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내의 정치로 인해서 밀려나서 때려쳤어요. 여기를 나와서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린 게 바로 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이라는 헤지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명확한 회사의 컨셉을 잡습니다. 내가 채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을 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0년대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한창 컴퓨터 기술이 발달할 때였죠. 여러분들보다 이전이네 벌써.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한참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데들이 이제 성장하고 이런 그 닷컴 버블이 있고 뭐 이런 시기니까 이제 기술 이용한 디지털 기술을 이제 최초로, 좀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금융시장에 접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매니저들을 모으는데 대다수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뽑았습니다. 아예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로 뽑았어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금융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 금융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그 사람들한테 운용을 시킵니다. 그 중에 이제 파트너로 모셔간 교수님들도 있는데, 로버트 머튼, 마이런 숄드, 각각 MIT 교수, 스탠퍼드 교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보면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 옵션의 가치 평가를 하는 블랙숄즈 방정식의 개발자들이요. 그리고 제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97년에 노벨 경제학상, 자기는 이 옵션 가치 평가 이 방정식을 만든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다가 그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투자 안 하기 쉽지가 않죠. 그 굉장한 잘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가도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권들의 방금 왔던 시세 차익, 아비트라지를 잘 이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세 차익 자체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1000짜리 채권에서 몇 센트 이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 그 차이를 우리가 극대화해서 이익으로 가져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의 규모를 매우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을 자기 자본의 2500%, 그러니까 투자자가 $1 투자할 때마다 은행 같은 데 가서 $25를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25배의 자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좋았어요. 94년, 5년, 6년, 7년까지 최소 20% 수익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LTCM에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은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LTCM의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97년이 항상 기억되는 것은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요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대만, 홍콩 이런 흔히 말하는 아시아의 신흥 경제들이 폭삭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근데 얘네들이 사회 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뭐 미국, 유럽 이런 애들은 이미 성장률이 좀 정체가 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게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이끌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 외환 위기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에너지가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에너지 산업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러시아예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금 미국이 계속 러시아한테 제재하는 게 기름 가지고, 기름, 천연가스 이런 거 가지고 제재하고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얘네가 천연가스, 석유 이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출해서 이 내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흥국들이 경제가 멈추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니까 러시아의 수입도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러시아에 돈 빌려준 사람들은 망했구나. 러시아 채권이 똥값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딘가에는 투자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투자할 수 없어. 신흥국 채권에 투자할 수 없어. 그럼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가느냐? 안전한 시장으로 가자. 미국 국채 시장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폭락을 하고 한쪽에서는 폭등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것까지는 LTCM이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네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예상 범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얘네 전략이 깨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이제 입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LTCM은 헤지펀드들을 출시했기 때문에 얘가 망하든 안 망하든 사실 그건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돼요.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투자은행, 많은 은행, 많은 보험사의 자금이 이미 LTCM에 들어갔기 때문에 LTCM이 파산하면 걔네도 파산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원래 사실 연준이 금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이었는데 그거를 멈추고 다시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LTCM의 파산으로 인해서 굉장한 후폭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헤지펀드가 제가 시간을 너무 넘겨서 죄송한데, 헤지펀드가 뭐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제 현대의 금융시장은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가 손해를 보면은 일반인에게까지도, 심지어 실물 경제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